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변방에서 부는 바람, 꽃꽃재상 양일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 명재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때 명재상, 그러면 첫손에 꼽히는 사람은 물론 장거정입니다. 그러나 장거정은 사실상 양일청보다 한참 후대 사람입니다. 양일청은 명나라 초중기에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당현종이 이뤘던 그 개원의 시설을 이끌었던 유명한 재상이 요숭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양일청을 명예 요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양일청은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양일청은 이미 7살 때 신동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래 천재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시도 잘 짓고 문장도 잘 지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쓴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테스트할 때에 시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구가 4구절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을 진 뒤에 그에 대응하는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을 접어라. 그렇게 해서 그 진 시구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7살짜리 꼬마가 지은 시구를 보면 누구나 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당시의 황제가 황궁까지 그 아이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시를 2구절을 지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구절을 지어봐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읊조렸습니다. 그 시를 읊는 소리를 들은 황제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너야말로 뛰어난 아이구나. 그런데 황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당시에 대학인 태학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뛰어난 인재이니 너희가 맡아서 키워라. 그리고 선생님을 한 사람 지정해서 이 아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어린 나이에 태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돋둔 사람은 양일청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황제도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적이 없고요. 태학은 원래 지금으로 치면 대학이기 때문에 양일청같이 어린 나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일청을 맡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었죠. 이 황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양일청은 14살에 지방에서 치러진 과거인 향시에서 당당하게 장원 급제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는 과거에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 몇 년을 기다린 뒤에 18살 때 과거를 보는데요. 당당하게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서사인이란 벼슬을 받게 되는데요. 중서사인이 되고 몇 년간 중앙에서 봉직을 하다가 성서성으로 파견이 됩니다. 즉 변방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나라는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주원장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명국경 바깥에는 몽고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었는데요. 늘상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명도 진나라 때 세웠던 장성을 계속해서 이제 수축했는데요. 그러한 변방에 양일청이 이제 파견이 된 것이죠. 명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압록강에서 감숙성 가역광까지 9개의 진을 뒀습니다. 이 진의 국방을 맡고 있는 사람이 순무인데요. 섬서성 순무가 됐던 사람이 바로 양일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섬서성 순무가 됐을 때에 몽고족 수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감숙성과 수원성 쪽에 병력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맞기 어렵다. 이런 구실이었지만 사실상 그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병력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인의 병력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쳐들어온 병력은 수만 명이 됐기 때문에 양일청은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자기 휘하에 있던 마병들을 모았습니다. 마병들로 기병대를 조직해서 몽고군의 가장 핵심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 작전이 주요해서 결국 이제 몽고군이 철수하게 됐고요. 이렇게 몽고족을 물리치고 나서 폐하, 비록 몽고군을 무찔렀지만 저희 국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과 진 사이에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니까 중앙에 있는 대신을 보내셔서 이 삼진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황제가
그 자리야말로 양일청이 적격 아니겠느냐. 저가 적은 병력으로 몽고군 수만 명을 물리칠 정도라면 이 삼진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총재라는 자리를 줍니다. 총재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수군 통제사를 하시면서 수군들을 전체를 총괄하셨듯이, 즉 총사령관이 되었듯이 삼진의 총사령관을 총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양일청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명예장성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황관이 유군입니다. 이 유군이라는 사람이 양일청에게 뇌물을 바칠 것을 요구했지만 황제가 어려서부터 태학에 보내서 키웠던 선비이기 때문에 그는 꼿꼿한 성격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옳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환관이 벼슬을 더 높여주겠다. 그러니 뇌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자 유군이 국고를 낭비한다는 죄명을 씌워서 양일청을 중앙에 있는 금의로 잡아들입니다. 이 금의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당시에 대학사인 이동영이 구명에 나서서 겨우 양일청이 살아나왔는데요. 그는 관직이 이미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안화왕 주번전이 변경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의 황제인 무종이 다시 한번 양일청을 삼진 총재로 삼아서 그 반란을 제압하도록 합니다. 그때 양일청은 감군으로 같이 갔었던 장영이란 환관을 이용해서 유군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호부상서, 이부상서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유군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사대부들을 다시 한번 복직을 시켜서 당시 명나라의 사대부들의 사기를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국정에 맑은 기운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명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시에는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우도어사의 직함을 가지고 섬서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가 가보니까 외족들이 쳐들어올 때 이 말을 타고 와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쪽에 말을 세워보니까 2,800필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그는 막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에서 참화고도란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의 시조가 아마 양일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일청이 그 현지에서 나는 차를 외족들에게 팔고 대신에 그들의 말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2,800필의 말이 9,000필로 늘어났고 여러 기병대를 조직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민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병부상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중앙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황제가 변경의 병부상서의 지위를 가지고 가서 전체를 총괄하시오 이런 명령을 받고 다시 변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병부상서가 중앙에 있지 않고 변경에 나가게 된 것이 양일청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어쨌건 양일청은 병부상서,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변경에 나가서 튼튼하게 국방을 지켰는데요. 그가 3번이나 변경에 나가 근무를 하게 된 것이죠. 그 3번 총 기간이 20년에 달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명나라를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공로로 그는 가정제 때 내각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무영전 대학사, 이것도 재상이지만 최고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습니다. 무영전 대학사를 거쳐 내각 수보가 되는데요. 그 당시 황제의 신임을 얻었지만 결국 본인이 키웠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하면서 77살에 마지막으로 내각 수반을 하면서 탄핵을 받아서 벼슬자리에 물러나서 억울한 마음을 안고 이 우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일청이 했던 정치를 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 즉 만리장성을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성들을 보수하면서 외족이 쳐들어온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참화무역을 통해서 기병대를 3배로 늘려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군과 같은 썩어빠진 환관 세력들을 척결함으로써 명왕조 내에 맑은 기운이 흐르게 했던 그런 공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일청 본인은 문장도 잘 짓고 시도 잘 짓고 그리고 이 골통품 수집도 굉장히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도 잘 둬서 명나라 때 이 바둑의 계파가 두 파가 있었는데요. 그 한 파에 우두머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양일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중국 역사 속에 보면 밀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밀란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 정부군으로서 뛰어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양일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일청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장거정의 버금가는 명재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평생에 3번에 걸쳐서 삼진총재, 즉 변방에서 근무를 했고 2번은 내각의 수반, 이 재상을 지냈는데요. 그의 정치적인 업적은 주로 변방을 튼튼히 하고 이 국방을 튼튼히 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국의 정치가들은 변방에서 컸다기보다는 중앙 정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망을 통해서 크면서 본인들이 업적을 쌓아서 재상이 된 경우가 많았지만 양일청은 그렇지 않았고 20년의 변방 근무를 통해서 그 실적을 인정받아 재상이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권신들이나 또 권력이 있었던 환관들이 어떠한 압력을 가해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굴복하지 않았고 비록 본인이 잡혀 들어가서 죽음을 앞에 둘 정도까지 되었지만 그는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꼿꼿한 모습을 보였던 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왕조의 재상 중에서 당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요숭에 비견되는 인물인 양일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